실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꺼내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요. 하지만 7년 동안 저와 손주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안의 비극을 느낀 건 딸이 아이를 안고 저희 집 문을 열던 그날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문을 열자 찬바람이 확 밀려들었고 딸의 얼굴은 얼어붙은 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딸은 입술이 떨린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딸의 품에서 엉엉 울고 있었고 딸의 팔에는 검붉은 멍이 퍼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사위가 그 악마 같은 놈이 딸을 때리고 있었다는 걸요. 솔직히 말해 저는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그냥 서로 싸웠다고 했고 사위도 다음날 찾아와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저도 그때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부부끼리 다투다 보면 손이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겪게 될 지옥 같은 시간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제 품에서 자라야 할 손주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지. 저는 그저 상황이 곧 좋아지겠지, 둘이 아이 키우면서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딸이 다시 맞기까지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숨을 쉬는 소리조차 흔들렸고 뒤에서 희미하게 손주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갔습니다. 밤거리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딸은 놀이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위에게 화를 내며 말했던 날입니다. 너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자를, 그것도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더군요. 장모님,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문제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그 뻔뻔스러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지금 당장. 하지만 딸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가 없으면 나 진짜 혼자 애 못 키워. 얘 아빠가 없으면 충격받을까 봐. 그렇게 딸은 계속 그 남자에게 돌아갔고 그때마다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며칠씩 머물다가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손주는 어느새 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당분간 아이 좀 맡아줄 수 있을까?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시작된 게 7년이었습니다. 손주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안 돼. 하지 마. 어린아이가 땀에 젖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때렸어. 그래서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떨어져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구나. 딸은 아이에게 아빠가 장난친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져 해. 아빠니까 쉽게 헤어질 수 없었어.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폭력은 절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말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젠틀하고 말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었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되고 딸에게 욕을 퍼붓고 심지어 손주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은 손주 앞에서 컵을 던졌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울길래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한테 시끄럽다고 소리쳤어. 저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딸은 결국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망가져서요. 그렇게 손주는 제 손에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제가 시켰고 학원도 보내고 급식비도 제가 냈습니다. 사위는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딸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왜 이렇게 어른들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학교 앞에 왔어. 나 보고 집에 오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학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딸과 사이가 틀어지자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한 것이죠. 저는 그날 밤 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 너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는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나 무서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딸이 못한다면 내가 나서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 사위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딸은 얼굴에 피멍이 든 채로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주도 함께 울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 안에서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딸을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못 참아. 오늘로 끝낼 거야. 전화기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지만 가장 용기 낸 순간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집으로 오기까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하고 딸은 떨리는 손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딸이랑 아이만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한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 사람에게 말 못한 게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딸이 숨겨왔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7년. 지옥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딸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찰 앞이었고 사위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말해. 괜찮아. 이제 숨길 거 없어. 딸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그 사람한테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턱을 떨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분리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찾아왔어. 회사로, 친구 집으로, 심지어 병원까지나 어디로 숨든 그 사람이 다 찾아왔어. 그 말에 경찰 2명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 그 사람이 우리 애한테도 손 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도 사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그럴 의도 없었습니다. 술 마셔서 잠깐 흥분해서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경찰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진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나 이제 내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사위는 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여보 우리 잘 지내왔잖아. 그 말에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잘, 내가 나 때린 게 20번은 넘는데? 병원 간 게 몇 번인데? 애 앞에서 컵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내가 말한 자리 그거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신고로 상황은 진행됩니다. 그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아니, 저 잠깐만요. 처벌은 원치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손주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많이 아프게 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밀었어. 엄마 벽에 쿵 소리 났어. 아빠는 나한테도 큰 소리 치고.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너 지금 무슨... 경찰이 그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지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아이의 작은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기 직전 사위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사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매달렸던 거잖아. 너 혼자서 애도 못 키웠잖아. 너 나 없으면...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분노와 단호함이 자리 잡은 표정. 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 그동안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 사위의 얼굴에 승리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너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사위는 충격을 받은 듯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그의 양팔을 단단히 잡고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피의자, 이동하시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그 사람에게 협박도 당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딸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불러버린다고 해 데리고 가버린다고 엄마한테 해코지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갔어. 그 사람이 엄마 찾아올까 봐 손주 데리고 갈까 봐.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다 끝났어. 이젠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딸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나 여기 있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서름,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저 역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딸과 손주를 끌어안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제 팔을 꼭 잡은 채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사모님 피의자가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는 무릎 꿇고 빌더니 오늘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경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딸분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로 올 가능성도 있어 지금 보호조치 요청 중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7년의 지옥은 끝났다고 믿었는데 그 남자는 다시 딸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몸을 굳혔습니다. 손주도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가 문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눈.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당신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딸은 겁에 질린 채 떨었습니다. 아이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요. 저는 곧장 112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집 앞에 네 지금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거야? 애도 데리고 나와. 우리 얘기해야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그러던 찰나 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 지금 밖에 누가 있는데.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도망 안 갈래. 엄마 난 7년 동안 계속 숨었어. 근데 오늘은 끝낼래. 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버티자. 문 열면 안 돼. 그런데 딸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나도 말할 거야. 딸은 문 앞에 다가갔고 사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왜 문 안 열어? 나랑 얘기하자니까.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나 너랑 끝났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할 말 있으니까. 그 얘기 경찰 올 때까지 하지 말고 지금 들어봐. 순간 제 등골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지금에서야 말할 게 있다고 하는 걸까? 딸을 마주한 이 남자의 입에서 곧 억지 논리도 변명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이 7년의 사건 전부를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도 사위도 손주도 그리고 저까지 모두 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딸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아직도 미안한 게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한 게 있다고? 딸이 그 남자에게, 그 폭력남에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 이렇게 맞고 살아왔으면서 뭘 미안해.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슬픔이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죄책감에 찌든 복잡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딸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양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댄 적이 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경찰 2명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힘을 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몇 번 때린 적 있어. 그 사람이 날 때릴 때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손이 나가버렸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았다는 이유로 나도 때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나 아무 말도 못했어. 딸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는 재빨리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맞았어요. 장모님 모르는 말씀인데. 하지만 경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말하는 시간 아닙니다. 상대방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을 댔다고? 그 남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이 먼저 때린 게 아니라 맞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너 그 사람 먼저 때린 적은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먼저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항상 맞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노트에 무언가를 써내려간 뒤 말했습니다. 2분 모두 상호 폭행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분명 가정폭력, 피의자 사위의 지속적 폭력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위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다는 주장도 조사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이 훨씬 명확합니다. 사위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항의했습니다. 저도 맞았다니까요. 이 집안이 전부. 그러자 경찰이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당신의 주장도 조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리 조치가 우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7년 동안의 공포가 끝나는 걸까?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 오늘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그게 뭐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딸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트렘벌링 립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혼 못할 수도 있어. 뭐? 저뿐 아니라 경찰도 순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 뭐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빚? 딸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내가 취업도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생활비 많이 냈거든. 그때 내가 썼던 카드가 또 사실 아직도 남아있어. 딸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그걸 말해. 너 그때 내 카드로 쓴 돈 갚고 나가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건 부부 공동생활비잖아. 내가 왜 혼자 그걸 갚아? 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놨어. 뭐?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대체 그 큰 금액을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너는 그동안 그걸 말도 안 했어? 딸은 흐느꼈습니다. 엄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저는 딸의 손을 붙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할 거면 그거부터 갚으라고 했어요.
동의 없이 제 카드 긁고 산 건데 그 책임은 져야죠. 경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금융 문제가 아니라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딸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딸을 경제적으로 옭아매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래서 무서웠어. 이혼하면 그 사람이 그 빚을 들고 우리를 더 괴롭힐까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남자가 만든 심리적 감옥 안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손주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했는데 갑자기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엄마를 왜 자꾸 아프게 해?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이런 집을 보여준 게. 경찰은 아이를 따로 부드럽게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우리가 도울 거야. 너희 엄마랑 할머니랑 너 지켜줄 거야. 손주는 경찰의 말에도 계속 울었고 딸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범죄다. 경찰과 법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위는 처음처럼 오만하게 굴지도 아까처럼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경찰이 즉시 중재했습니다. 지금은 협박성 발언도 범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사위는 저를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이혼이요? 좋습니다. 합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순순히 동의하지? 대신 제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하죠. 아이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도 법적으로 따져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 경찰이 사위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사위는 갑자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한 가정 전체를 파괴해 도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섬뜩한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찰차가 떠나간 후에도 딸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딸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던 게 아직 한 가지 더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든 말해. 엄마가 다 들을게. 딸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어. 도망?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이미 짐 싸놨어. 엄마 집으로 오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눈치챘어. 그래서 오늘 그 폭력이 있었던 거야?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말했어. 너 도망가면 아이부터 데려간다. 저는 그 순간 7년 동안 쌓였던 공포가 전부 현실이 되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이 싸움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 앞에서 사위를 제지했을 때 그 남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제 잘못이에요. 순찰차 옆에서 꿇어앉은 채로 발까지 잡으려는 모습은 평소 집에서 딸에게 소리 지르며 공포를 주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도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빕니까? 피해자 진술 들어보니 상습 폭력 수준인데요. 그때 사위가 한 말이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 그동안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치료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장모님, 제발 제 가족 좀 돌려주십시오. 가족이라는 단어를 그놈 입에서 듣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 넌 가족을 때렸고 짓밟았고 무너뜨렸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붙어서 사위가 있는 방향을 보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사위를 차에 태우고 가려는 순간 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경찰도 저도 사위도 동시에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나 그 사람한테 몇 달 전부터 협박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협박? 뭐라고 협박을 했는데?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예전에 그 사람한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약점을 잡혔어. 사위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경찰이 사위를 제지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었어. 그 사람이 내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어. 나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정말 말 못할 일을 한 적 있어. 그걸 그 사람이 언젠가 알게 됐고 그걸 빌미로 날 놓아주지 않았어.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돌아간 거야? 그렇게까지 맞으면서도?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걸 말하면 나도 우리 가족도 망가질까 봐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절대 못 벗어났어. 7년 동안 딸이 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해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람 일이라는 게요. 누구나 과거 하나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약점 하나만 잡히면 이렇게까지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조롱하는 겁니까?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장모님은 모르잖아요. 그 말에 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는 딸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딸을 감정적으로 조종해온 것이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가족을 입에 올릴 자격 있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을 다 생각해봐. 경찰이 사위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위는 마지막으로 비열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혼? 고소? 좋습니다. 어디 해보세요. 누구한테 더 불리한지 한번 볼까요? 그 말투구 표정, 그 확신에 찬 눈빛.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을 하듯 이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 경찰서에 도착한 뒤 딸은 진술서를 쓰며 계속 울었습니다. 손주는 의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경찰은 기록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제출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상습 폭행이 맞습니다. 게다가 아동이 목격했기 때문에 가중 요소도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음에 한 말이 또 한 번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도 나름대로 증거라고 제출한 게 있더군요. 증거요? 딸이 바로 멍하니 경찰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부부간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분이 관련된 사건 자료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서적 지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 남자는 딸의 약점을 이용해 7년 동안 딸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위협하고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뒷딸은 대기실 벤치에서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그 사람 나 끝까지 괴롭힐 거야. 그때 손주가 조용히 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파. 딸은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분노와 공포와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인간은 감옥에 들어가도 딸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 남자는 딸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걸 무기로 삼아 지금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물, 손주의 불안, 7년 동안 무너지고 찢겨진 이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딸도 손주도 더 이상 저 인간한테 끌려다니게 두지 않겠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온 밤 딸은 겨우 잠들었고 손주도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전기 스탠드만 켜둔 채 거실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의 친형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오늘 상황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고 이어진 다음 메시지. 사실 저희 가족도 그 사람에게 당한 게 있습니다. 장모님께 꼭 알려야 합니다. 저는 핏기가 사라진 손으로 문자를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또 있는 건데? 그날 밤 저는 사위가 가진 또 다른 비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사위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얼굴도 멀쩡했고 사회에서는 좋은 아빠 행세를 했으니까요. 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딸분이 7년 동안 왜 신고를 못했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는지 그걸 재판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딸은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늘 그랬듯 불안했고 늘 그랬듯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딸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법에, 세상에, 내 자신에게 증명하는 날이야. 그제야 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저의 팔을 잡고 떨고 있었고 손주는 아이 보호인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7년 동안 때리고 그 아이의 기억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법정에서조차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인사를 나누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과 아이만 돌아오면 저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태도, 그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 그는 늘 그랬습니다. 딸이 자신을 떠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웃지 마라. 여기가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딸이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입술을 깨물고 저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딸은 7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았던 날, 사과한 척하던 그날, 손주 앞에서 컵을 던지던 순간, 폭언이 반복되던 밤, 경찰서까지 갈까 고민했던 날, 맞으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스스로를 탓하던 자신, 그리고 그날 새벽 사위가 칼을 들고 협박했던 순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너 하나쯤은 아무도 못 지켜준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제가 죽을까 봐 그리고 제 아이가 다칠까 봐. 사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위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변한 겁니다. 순간 제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가 칼을 들고 협박했던 날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딸은 그날 혹시 자신이 죽을까 봐 떨리는 손으로 폰 녹음을 켜놓았던 것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사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 무서운 사람인 거 알잖아. 너 오늘 나가는 순간 죽는 거야. 딸의 숨죽인 울음소리, 손주의 울음 섞인 목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표정이 그제야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전의 자신감이 전부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사는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고 저희에게 불리할 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7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위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당했어요.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지막 말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딸이 그날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꼭 붙어 손을 잡고 있었고 사위는 울며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저는 그 순간 딸이 혹시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혹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지금 아이를 하나 더 가진 상태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이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말은 즉 딸이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폭력을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나 있었어. 임신한 여자를.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장모님 정말 몰랐습니다. 딸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래, 너는 몰랐겠지. 관심도 없으니까. 너는 항상 너만 생각했으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당신이 또 날 못 나가게 할까봐 더 때릴까? 박을해서 말 못한 거야.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 즉시 사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분, 일단 폭행 및 아동앞에서의 가정폭력 혐의로 지금부터 경찰서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사위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오늘만 장모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세요, 경찰관님. 이 사람은 오늘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경찰 2명이 사위를 잡아 일으켰고 사위는 두 손을 떨며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말은 순찰차 문이 닫히면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찰차가 멀어져 갈 때 손주는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제 안 와?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응, 이제 우리 집에 못 와. 경찰이 떠나고 난 뒤 저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 안은 늦은 밤이라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딸에게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우리는 대기실에서 손을 꼭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거지. 너는 정말 잘 견뎌왔어.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현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저와 딸은 동시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딸은 의사 앞에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우리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인 만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말라니. 저는 속으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자 두지 말라니. 이 아이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혼자였는데. 그렇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나 사실 이혼을 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저는 조용히 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서 조금이나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포기하기 싫었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 딱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느끼고 싶었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면서도 참았던 거야?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니까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한 번을 받기 위해 7년간 지옥을 견뎠구나. 집에 도착하자 손주는 잠들지 않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고 딸은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아기 있어? 딸은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에 동생 올 거야. 그러자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이제 안 때릴까? 순간 딸은 아이를 안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당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당한 걸 보며 평생의 상처를 입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딸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받아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마. 오늘부터 그 사람 번호 차단해. 딸은 손을 떨며 전화 화면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결국 눈을 감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끝내자. 너 혼자가 아니야. 너도 그리고 아이도 이제 진짜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잔잔히 잠들어 있었고 딸은 다른 방에서 기력이 빠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세상 누구라도 제발이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이 이제라도 평범한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어둠을 밀어내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족의 지옥을 끝내는 일을 제가 시작해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딸은 눈이 붓고 목소리가 잠긴 상태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혼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비하자. 저는 바로 휴대폰을 켜고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여성보호센터, 심리상담기관, 임신보호시설, 한부모 지원 제도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남자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은 또 다른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혼자 견디던 딸이 드디어 제 옆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엄마한테 말 못한 게 또 있어. 저는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 딸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아직도 미련이 조금 남아있어.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에 다시금 비수를 꽂았습니다. 근데 엄마 그 미련보다 더 큰 게 생겼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데?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의 지옥은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 딸이 마지막으로 흐느끼며 털어놓았던 그 말. 엄마 사실 말 못한 게 있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털어놓은 건 7년 동안 숨겨온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나만 때린 게 아니야. 손주도 2번이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은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말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사람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했어. 그날 밤 저는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위는 처음에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장모가 과장하는 겁니다. 마누라가 우울증이라 헛소리를 합니다. 아이한테 손 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손주의 진술, 딸의 상처, 주변 이웃들의 증언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잡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손을 댄 건 맞습니다. 그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잠깐이란 말로 그걸 변명해. 내가 내 손주한테 한 짓을 잠깐이라고. 경찰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끝났다고. 조사실에서 나오던 딸은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은 고여 있었지만 어딘가 굳게 다짐한 눈빛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게. 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살자.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늦게 깨달았지?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 그날 딸은 스스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드디어 내린 것입니다. 며칠 뒤 손주는 아동 전문 조사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밀었어요. 그 말만 해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이 지옥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법원의 문이 열리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상습적 폭력 및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며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박탈한다. 딸은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우리 가족의 7년 지옥이 끝난 것입니다. 사위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잃은 건 가족이 아니라 자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주가 제 무릎에 누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무서운 일 없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일 절대 없어.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의 눈빛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7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혼한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살아야지. 너도 행복해야지. 딸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보고 싶어. 나 다시 나를 찾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했죠. 오늘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년 동안 버티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시는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랑.